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13주차 수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그 백신이 나왔고 또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고 도널드 트럼프에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근데 재밌는 것이 그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을 그 바이든 정부에서 첫 지명한 그 재무부 장관이 제니 델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니 델런. 이 사람의 경제에 대해서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앨런이라는 사람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서 성공적으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다음에 또 시장과 또 일반적인 시장이라는 그뭐 대표되는 시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이나 경제 시장에 과 소통 능력이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제니 앨런이라는 사람이 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일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하는 표현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어, 두 가지 파가 있대요. 그쪽에 그 한 파는 비둘기파와 또 한 파는 매파라고 매 날아다니는 매 있죠 매. 그다음 비둘기파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을 강조할수록 비둘기파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또 경제 긴축 정책을 써서 활용하는 사람을 매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옐런의 지금 이제 이 재무부 장관이 이제 지명을 받은 사람은 비둘기파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비둘기파. 그러니까 정책 시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좀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이 연준 이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일하는 동안 기준금리를 0.25에서 1.5% 5번이나 인상을 했고요.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풀린 돈이 예금 등으로 물리면서 굉장히 줄어들어요, 돈이. 그래서 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긴축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그래도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앨런이 어떻게 비둘기파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옐런이 의장으로 임명됐을 때 당시에는 2008년 금융위기의 흔적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긴축 이야기를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그럼에도 이 옐런 의장은 오랫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텼어요. 버텨서 그 덕에 이분이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된 거죠. 이때 옐런이 긴축에 반대하면서 꺼내든 단어가 고압 경제와 이력 현상입니다. 이력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의 충격이 한번 오면 충격의 잔상이 오랫동안 남아서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권투 선수 한 대 맞으면 머리가 어지러질 하잖아요. 느낌이 지속되면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현상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고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 잔상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이러면 차 타기가 약간 두려워지는 또 운전 중에 사고 나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거나 이러면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현상과 비교하면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력 현상이라는 게 또 그 고압 경제라는 게 뭐냐면 고압 경제는 그 옐런이 연설 이후에 유명한 말이 됐는데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만성적인 호황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수요가 공급을 안 맞으면 공급을 앞서는 그러니까 공급은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는데 수요가 2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 실업률은 2008년부터 금융위기 때까지 10%대까지 올랐는데
이 실업률이 점차 낮아져서 5%까지 떨어지니까 미국 내에서는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앨런은 이력 현상이 위기 이후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일시적으로 완전 고용보다 실업률이 낮은 상태인 고압 경제로 만들어 금융위기의 악영향을 떨쳐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이라는 분이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1호가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뭐 2분 만에 한 명씩 죽어간다고 하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이제 백신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으니까 이제 뭐 FDA 승인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경제가 풀리게 되고 그래서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만 봐도 그래요. 지금 다우지수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이제 긴축하는 거 아니야? 돈을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이제는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앨런이 그 첫 재무장관으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시장 사람들은 환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 재임 시절 오랜 시간 금리 인상을 미뤘던 앨런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 시장에 따라서 우리도 요동을 치고 세계의 경제가 요동을 치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우리나라도 어떤 대비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강세들이 미일, 그다음에 일중, 미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엉켜있는 있는데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군사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엉켜져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영국이 지금 이제 11월 2일부터는 마스크 쓰기를 전면 안 한다고 하죠. 그분들 거기 미국 영국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그 영국이 EU를 탈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가 섰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코로나19가 터졌는데 과연 영국이 EU를 정말로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EU에 남아 있을 것인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래요.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이 영국으로서 큰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나빠진 또 침체된 경제 위기를 독립적으로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과 영국이 유럽 연합에 계속 잔리하게 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영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영국은행 총재는 유럽 연합에 남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영국 경제에 이롭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물론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좀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EU 탈퇴와 코로나 이 두 난관을 마주한 영국에 대한 상황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하고 일단 저희들의 수업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펙을 분류를 하면 기본 스펙과 감동 스펙.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수업을 좀 해볼게요. 기본 스펙은 학벌, 학점, 영어, 봉사, 연수, 자격증, 공모전, 수상 기록 이런 것들이 기본 학 스펙인데 사실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데 요즘 최근 기사를 보면 이 과잉 스펙이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막 공모전에 막 아둥바둥해서 입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또 만들어서 자기가 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스펙들이 굉장히 넘친다는 거죠. 이 사회가. 우선순위에 밀릴 만한 스펙은 학벌, 학점, 영어, 봉사, 연수, 자격증, 공모전, 수상기록. 우선순위에서 밀릴 만한 스펙, 우선순위. 기본 스펙이지만 서류 전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완전히 불필요한 스펙은 아니에요. 학교의 학점, 영어, 봉사, 연수, 자격증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 같지만 꼭 필요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조금 물론 뭐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이 조직에 어떻게 내가 몸을 담고 이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정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건 둘째 문제예요. 그렇다면 감동 스펙은 무엇일까? 기본 스펙이 이거라면 감동 스펙이 무엇일까? 감동 스펙은 뜻하지 않게 면접관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면접관에게 만족과 가치를 가져다주는 스펙을 의미한다. 그런 거 있잖아. 저도 면접을 보다 보면 정말로 회사에 불필요한 것 같은데 저 당구 굉장히 잘 칩니다. 당구 500입니다. 그래? 약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 어디 입상한 적 있어? 네, 어디 입상한 적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다면 회사에서는 눈길이 한 번 더 간다는 거죠. 이것이 감동 스펙이에요. 감동. 여기는 감독 스펙이라고 되는데 감동 스펙.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노래나 당구를 잘하는 것, 등산을 좋아하는 것, 요리를 잘하는 것이 물론 기업의 어떤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엑셀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부가적인 것을 똑같은 것을 놓고 면접을 봤을 때 A와 B가 똑같은 면접을 봤을 때 B라는 사람은 더 막 저는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뭐 이런다면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게 감동 스펙이에요. 감동 스펙. 기업에서 엄청난 그런 엄청난 스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잘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되려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기본 스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을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 감동 스펙 이거는 물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취업에. 그래서 감동 스펙은 기업과 조직, 직무 조직의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굳이 갖추지 않더라도 불만사항은 없지만 갖출 경우 면접관에게 만족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스펙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사람이라면 이런 감동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겠죠. 근데 이제 면접을 보면서 때로는 본인이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본인만 인정하는 것들을 자주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저 노래를 잘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타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 대한 어떤 인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그 입사를 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너 노래 잘한다면서 노래를 나만큼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구도 뭐 잘 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저 당구 친지 좀 오래됐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하고 또 분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첫째 시간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